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 3주차의 3차 국어 A에서 1단원 문학의 숲과 나무, 그중에서도 윤동주의 자화상을 바탕으로 교과서 요약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자, 두 번째, 시와 소설을 통해 문학작품이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짐을,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크게 내용과 형식, 두 가지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에서 내용이란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세계관, 가치관,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담고 있는 것을 내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을 작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어떤 그릇이나 장치, 담아내는 그릇, 이런 것들을 형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는 예를 들면 제재,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어떤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형식에는 어떠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표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시에서도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문학작품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꼼꼼하게 학습했다라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품을 먼저 감상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제목과 작가의 이름입니다. 자, 자화상이라는 내용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초상화, 그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린 자신의 얼굴, 자신의 초상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작품의 주제나 제재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가 예측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작가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윤동주라는 작가에 대해서 평소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 작품을 읽기 전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라는 작가, 그 다음에 자화상이라는 사전적 의미,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수능, 이런 곳에는 우리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작가나 작품이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문학작품을 감상 및 분석하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입니다. 자, 삼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재가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우물이라는 소재입니다. 자, 우물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물이? 우물은 물을 담고 있죠. 자, 우물은 물을 담고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가장 유사하게는 이것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거울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그렇죠. 스스로를 비춰보는 용도로서 사용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가 아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의 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물을 찾아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가는 가만히 들여다본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자신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사물을 들여다본다.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다면 다 성찰의 행위이고, 우물은 그럼 어떤 소재이냐? 다 성찰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어떠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에서는 우리가 작가는 지금 우물을 찾아가서 다를 성찰하려고 한다 라는 어떤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연입니다. 자, 작가가 1년에서 작가가 아니죠. 화자가 우물을 찾아가서 들여다보았을 때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우물을 들여다보았는데 먼저 달이 밝게 떠 있었고, 구름이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고, 이 옆부분에 나오겠지만 파란 무엇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달과 구름, 하늘, 그리고 바람, 가을,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물 속에 나타나는 이 5가지 사물은 화자와 대비되는 무엇? 그렇죠.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시끄러운 도심지를 벗어나서 산모중에 있는 논과 외딴 우물을 찾아와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성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 속에는 이러한 시끄러운 도심,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화자와는 달리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달과 구름, 하늘, 그리고 바람, 가을, 평화롭고 순수한 어떠한 자연물들이 있겠죠. 이러한 자연물들이 화자와 어떤 상황을 이루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의 풍경, 이러한 자연물은 초라한 누구와 대비되는가, 대조되는가? 초라한, 그렇죠. 화자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내적인 고뇌, 자아 성찰을 통해 내적인 고뇌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물과 어울리지 못하고 대조되고 괴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연에서 이렇게 자연물을 열거한 이 장면에서 화자와 대비되는 우물 속 풍경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을 들여다본 다음에 느낀 것이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우물 속에 있는 사나이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가? 우물을 들여다본 화자, 그리고 작가 자신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나이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 감정이 무엇일까요? 미움의 감정입니다. 자, 화자가 우물 속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느꼈던 첫 번째 감정, 바로 미움이겠죠. 자, 왜 미움의 감정을 느꼈을까?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 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가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윤동주라는 작가는 우리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양대산맥이 있죠. 윤동주와 이육사가 있습니다. 자, 두 시인 모두를 우리가 저항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남성적이고 강인한 어조로서 적극적인 어조의 저항시를 썼던 작가가 이육사.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좀 더 소극적이고 내적인 자기 성찰을 통한 부끄러움의 미학을 추구했던 시인이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자,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독립운동이라든지 적극적인 사회개혁,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간, 일본의 고등교육에 유학을 받으러 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동주라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했을 때 자신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물에 미친 자기 자신을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초라하고 소극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에서는 자아에 대한 어떤 감정?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연에서 이어져서 돌아가다 보니
문득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엾어졌습니다. 자, 가엾다는 것은 동정, 연민, 불쌍함을 느낀다는 거겠죠. 다시 가서, 자,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당연하죠. 돌아가다가 내가 우물을 다시 돌아가서 들여다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비치는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아에 대한 연민, 동정, 불쌍함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연에 넘어가서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자, 여기서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끼다가도 오연에서 다시 미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다가 또다시 미움의 감정에서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연과 행을 거듭함에 있어서 화자는 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문학적으로 있어 보이게끔 표현하면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미움, 그 다음에 연민, 불쌍함,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움. 이 감정이 순환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3, 4, 5연, 미움, 연민, 미움, 이 감정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움이란 감정은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긍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나이가 그려집니다. 이전까지의 사나이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떠한 처량한 지식인,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지식인의 모습으로서의 부끄러운 사나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의 사나이였다면 여기에서는 화제가 전환됩니다. 오연에서는 여기 나오는 사나이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 그렇죠. 순수했던 나의 어릴 적, 과거의 모습, 소극적이지도 않았고 불의에 항거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줄 알았던 지식인의 모습, 이런 과거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연에서는 자신에 대한 미움과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과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이 사이에서 내적으로 고뇌하고 방랑하고 방황하고 번뇌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미움과 그리움의 감정을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물 속에는 다시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마지막 년이 2연과 비슷한 구조가 변용해서 변조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2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추가적인 부분,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4연까지는 이 사나이가 상징하는 의미가 현실적 자아,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불쌍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사나이, 화자 자신이었다면 5연을 기점으로, 5연의 이행을 기점으로 해서는 내가 순수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로서의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6년을 봤을 때 여기까지 동일하다면 달과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은 내적 갈등을 겪고 미움과 불쌍함을 느끼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대상과 반대되는 이러한 자연물, 이 자연물과 동급이 되는, 한 연에서 동급이 되고 있죠.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 우리가 추억은 보통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이야기할 때 추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보통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곱씹을 때 추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나이가 추억과 같은 긍정적인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 추억 같은 사나이,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앞에 나왔던
자연물과 동일시가 되는 어떤 긍정적인 존재, 즉 순수했던 나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여기서는 평화로웠던 자연물과 함께 있던 과거의 순수했던 나의 모습, 자아, 즉 이상적인 자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신에 대해,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화자는 작품 전반적으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배운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자아에 대해 미움과 부끄러움, 공정, 연민 이런 감정을 느끼다가 나의 과거, 어떤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서로 내적으로 갈등하고 분해하고 번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떤 과정에 이르게 되냐? 내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다. 자, 왜 내적인 성숙이냐? 원래 그동안에는 화자의 모습, 사나이의 모습과 대비되는 달과 구름, 하늘, 바람, 가을 이런 자연물이었다면 이러한 자연물과 어떤 동일선상에 놓이는 추억과도 같은 사나이, 즉 내가 순수했던 이상적인 자아와 같은 의미,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내적인 성숙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견은 이연과 아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변형되고 변주되고 반복됨으로써 약간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라든지 이러한 모습에서 구조상 안정감, 통일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온 우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그리고 표면적이 아니고 자아의 무엇까지 내면을 비추어주는 사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어디에 이르게 되죠? 내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우물만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물이라는 기능의 속성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자, 물이 무언가 사물을 비추어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기대어 보면, 자, 예시를 들면,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참회록에서는 녹슨, 청동 구리거울이 나오는데 이 구리거울이 자아를 회상하고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에서도 거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자아 성찰을 통한 어떤 내적인 성숙을 보통 추구하고 있다면 이상의 작품에서는 자아를 들여다봄으로써,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아가 성숙하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분열되는 현대인의 어떤 그런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울이라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시상 전개 방법은 우리가 내용과 형식이라는 구성 요소 중에 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물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미움 또는 불쌍함, 그다음에 그리움 이런 감정이 들어서 다시 우물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고 어떠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우물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 있던 사나이를 바라보고 미움의 감정을 느끼고 가엾음, 불쌍함, 공정, 연민 또는 그리움 이러한 감정이 연속되는 것을 통해서 성찰,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숙의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나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면 사나이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었죠. 아까 그 오연의 이행까지 이전의 사나이는
어떠한 현실적인 자아, 초라한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거하지 못하는 젊은이이자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의 초라한 현실적인 자아. 그 이후에는 이상적인 자아. 이것이 우물 속 자연과 동일시되었죠. 우물 속 자연의 풍경,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 이것들이 서로 대조되고 분리되고 괴리되고 서로 조화되지 못하면서 작품의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과 자연물과 대조, 괴리를 이루는 사나이는 자아 성찰의 대상으로서 초라한 현실적 자아를 상징합니다. 우물 속 자연은 아까 이상적 자아와 동일시되고 이상적 자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작품 핵심 정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은 우리가 윤동주라는 시인이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시일 것이고, 현대시는 보통 형식상 자유시, 특별한 형식이 없는 자유시, 내용상으로는 화자의 정서를 다루고 있는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자기 자신을 우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돌아보고 있는 성찰적 또는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어조를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가가 작품 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전달할 때 어떠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고백, 혼자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고백, 어떠한 진실된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달하는, 스스로 혼자서 이야기하는 독백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우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우물이 비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어떤 주제가 무엇이냐?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객관화시켰을 때 자아성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즉, 자아를 성찰하고 있고,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켰을 때 작가에 대한 어떤 배경지식,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을 포함한다면 암울한 현실, 그렇죠. 일제강점기 1900년대에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애증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육사 같은 다른 적극적인 저항 시인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선 민족의 어려움을, 현실을 지적하고 일제에 저항하고 어떤 젊은이로서,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한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징.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주제나 제재는 무엇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품의 구성 요소 중에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 이 특징은 형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읍니다 라고 끝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어투는 우리가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는데, 문어체는 우리가 글을 쓸 때 공식적인 자리에 자료를 배부할 때 쓰는 어투를 문어체라고 하고, 구어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 구자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어투,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구어체를 사용해서 학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운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율을 가지고 있는,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운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소설의 특징, 산문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즉,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구어체를 통해서 시에서 노래하는 듯한 운율감을 갖춘 것이 아니고 산문적으로 서술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받는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통해 고백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구어체의 산문적인 표현 효과가 더 주제를 전달할 때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거법, 그렇죠? 자연물, 하얀 바람이 있고 가을이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열거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반복법, 어떠한 이런
연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고, 점층법, 아까 자연물이 쭉 있는 것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하나를 더 첨가했죠. 점층, 점점 더 층을 더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더 무언가를 확장하고 강조한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서 점층법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사실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것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더 정확하고 문학적으로 가치 있게 형상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상 전개에 따라, 우리가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다고 했죠? 시상을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우물을 들여다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낀 다음에 되돌아가다가 다시 어떠한 감정을 느껴서 우물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움, 그 다음에는 불쌍함, 가여움, 그 다음에는 다시 미웠다가 마지막으로 그리움, 이러한 정서와 인식이 이렇게 정서가 변화하고 있고,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가 마지막에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내적인 성숙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은 우리가 아까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선생님이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핵심 정리 하나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쓰인 누구의 작품? 육사의 시 절정. 이 작품에서 화자의 어조와 태도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절정,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고위층에 있을 때를 절정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작품을 감상할 때 참고할 수 있을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작품을 볼 때 선생님이 부정적인 시어에 세모를, 긍정적인 시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매운 계절, 채찍이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자, 매운 계절, 매우면 아무래도 좀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고 아파하는 것처럼. 자, 매운 계절, 그리고 채찍, 말이 달릴 때 우리가 채찍질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채찍 역시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마침내 어디로 휩쓸려 왔다?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 우리가 북쪽은 보통 따뜻한 곳입니까? 추운 곳입니까? 그렇죠.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북방까지를 1년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어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 고난과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여기서 고원이라는 공간, 허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은, 화자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북방으로 휩쓸려 갔어요. 자, 본인의 의지대로 간 게 아니고 북방으로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게 되었는데, 이미 지친 상태, 고원, 이 높은 고원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자, 서리빨, 칼날, 얼마나 차갑고 날카롭고 금속이 주는 그 차가움과 단단함, 긍정적인 시어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는데, 작가가 여기에서 고원이라는 어떤 수직적인 공간, 북방이라는 수평적인 공간을 공간상에서 나열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년 3년에 봤을 때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 지쳐 쓰러지기 직전 가장 최후의 행위로서 하는 무릎을 꿇는 행위. 자, 무릎을 어디에 꿇어야 되나? 무릎을 꿇고 싶지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 디딜 곳조차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릎을 꿇을 장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자, 1년, 2년, 3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더 점층적으로 시상이 강조되며 전개되고 있죠. 자,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 무릎 꿇을 한 발 디딜 공간조차 없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눈 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이 겨울은 매운 계절, 북방, 서리빨, 칼날진, 달리 들고 넘는 고원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겨울은 무엇이다?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강철로 된 무지개. 자, 겨울은 무엇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자, 근데 무지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아름답거나 따뜻하거나 화려하거나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강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딱 봤을 때 강철로 된 무지개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곰곰이 읽어보면 이 안에 어떤 모순된 앞뒤가 맞지 않는 진리나 깨달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철의 속성, 차가움, 날카로움, 또 우리가 어떤 속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단단하다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매운 계절, 채찍, 북방, 고원, 허리빨 칼날진 위, 무릎 디딜 곳도 없는, 무릎 꿇을 디딜 공간조차 없는 이러한 겨울, 이러한 부정적인 공간의 겨울,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공간에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생각할 것이다. 강철의 단단한 속성, 무지개의 희망적인, 미래 희망적인 속성, 즉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주 단단하게, 강인하게 갖고 있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육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겨울이 상징하는 것,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단단한 희망은 뭐죠? 그렇죠. 조국이 광복이 될 것이라는 조국 광복, 독립, 일제의 패망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단한 희망을 가지고 가겠다. 나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저항적인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화자의 어조, 목소리와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인데 자화상에서 어조는 그렇죠. 동결 어미 중에서도 뭐뭐입니다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고백적인 어떤 성격이 나타나고 있고 절정에서는 동결 어미를 다를 사용하면서 좀 더 단정적이고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게끔 작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격이 좀 더 남성적이고 강인한 느낌은 자화상보다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가 보이는 태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태도,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아 성찰을 통한 자아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죄송합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 반면 이육사의 절정은 현실의 극한 상황, 얼마나 극한 상황이에요. 북방, 고원, 발 디딜 곳도 없고 무릎 꿇을 곳도 없고 허리빛 칼날져 있고 채찍에 매운 계절, 추운 겨울 이런 현실의 극한 상황을 어떻게 하고자 극복하고자 나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품고 있어. 조국 광복에 대한 아무리 지금 암울한 일제강점기지만 나는 조국이 광복될 거야, 독립될 거야 라는 아주 강철과 같은 단단한 무지개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이런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윤동주는 성찰적, 그리고 이에 대비돼서 이육사는 남성적이고 강인하고 지사적이고 의지적이다. 이러한 어조와 태도로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윤동주라는 작가는 우리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이라고 있는데 북강도에서 태어났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1943년에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검거되어서 일본 형무소에서 옥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언제가 되었죠?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을 불과 몇 달을 앞두지 않고 형무소에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많죠. 어떤 생체 실험의 피해자이다. 이러한 의견도 많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작품 세계는 다른 작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 첫 번째 넘버1으로 꼽히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로 시작하는 윤동주의 서시, 또 다른 고향. 그 다음에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별에는 밤,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기타 병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작품으로 참회록, 아까 거울의 의미, 녹슨 구리거울이 나왔던 참회록이라는 작품. 이러한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의 시냐, 어떤 주제나 어떤 성격의 시냐, 자전적,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성적,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육사 말고 윤동주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적, 기독교적 신앙의 바탕을 두고 실존적인 윤리의식, 민족의식 등을 나타내는 시를 썼고, 전반적인 주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독립운동하는 젊은 청년들 아니면 작품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나의 적극적인 민족을 대변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그러한 저항적인 인물이 아니고,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일본에 유학한 전문 지식인에다가, 그 다음에 이 당시 유학을 갈 정도로 어느 정도 사회에서 계층을 가지고 있는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민족을 대변하고 저항하지 못했다 라는 어떠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어떤 이러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이러한 무수히 많은 내적 갈등을, 그러한 내용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동주의 자화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비교해서 또 알아보았고, 문학작품에서 우리가 구성요소인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이안의 최척전이라는 고전 산문 작품으로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